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셰익스피어의 말이죠. 이 테더가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랑 투명성이라는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채로 옛 왕이 쓰러져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그 왕관은 준비된 자, 규제랑 투명성이라는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옛 왕이 쓰러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 그 왕관은 준비된 자 리플 XRP한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왕자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암호화폐 시장의 기축통화로 군림했던 테더는요, 지금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는 거.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테더에게 최하 등급 약함 딱지를 붙였고, 이 미국 정부는 역사상 첫 번째 연방 스테이블코인법으로서 테더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 틈을 비집고 조용히 왕좌를 노리는 신흥 강자가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로 리플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RLUSD입니다. 오늘은 테더의 몰락과 이 리플의 대관식이 동시에 벌어지는 2025년 12월 달의 시장, 그 격변의 무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은요, 이 테더의 신용등급을 전격 강등했습니다. 이 등급 4에서 최하위 등급인 5, 약함으로 떨어뜨린 건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 테더가 달러랑 1대1로 계속 묶여있을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선언이겠죠. 사실상 기관 투자자들한테 테더는 불안정하니까 이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해라, 이런 경고를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S&P는 왜 이렇게까지도 혹독한 평가를 내렸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테더의 준비자산 구성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테더가 겉으로 봤을 때 우리는 달러에 연동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막상 준비금 내역을 들여다보면 달러 현금이라거나 국채 같은 이런 안전자산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비트코인, 금, 기업대출, 회사채처럼요, 이 가격 변동이 크거나 급하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들의 비중이 갈수록 늘어왔다라는 거. 숫자로 보면 더 심각한데요. 테더 준비금 중에 비트코인 보유량이 전체 테더 발행량의 약 5.6% 정도에 달합니다. 반면에 테더사가 우리는 초과 담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비율은 고작 3.9%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라도 한다면은 테더 준비금 가치가 발행된 테더 총액보다 모자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난 비트코인 시세가 급락을 하면서요, 2022년 이후에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S&P의 약함 강등 자체가 그냥 이론적인 위험을 지적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자산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S&P 같은 경우는 테더 운영의 만성적인 불투명성도 문제를 삼았고, 테더는 자기 돈을 어느 은행에 맡겨뒀는지, 누구를 거래 상대로 두고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테더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테더사가 이용하는 은행이 망하기라도 하거나 이 자산을 보관해주는 수탁회사가 사고를 친다라고 하더라도 본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테더사는 만약에 본인들이 파산하더라도요,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해서 보호해주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금융회사라면은 당연히 준비했을 안전장치를 테더는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이 최악의 경우에 테더사가 법정 관리라거나 파산이라도 가게 되면요, 테더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을 권리도 없고요, 일반 채권자들과 함께 줄을 서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법적인 리스크가 곧 시행될 미국의 새로운 스테이블코인법 규정과도 정면으로 배치가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테더는 현재 구조로서는 미국 규제 아래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라는 것들을 S&P가 직설적으로 지적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S&P 강등 소식에 대해서 테더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테더의 최고 기술 책임자이자 사실상 수장인 파울로 아르도노이도 측에서는요, 곧바로 공격적인 반박에 나섰고, 이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는 당신들의 혐오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면서 전통 금융권의 평가를 전면 거부하는 이런 뻔뻔한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기존 금융 너희들이 이게 뭐라고 하던 간에 신경 안 쓴다, 그냥 막무가내식 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르도이노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이번에 강등시킨 S&P가 이 테더의 막대한 이득, 잉여금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이 테더사가 보유한 미국 국채 등으로 매월 5억 달러, 한화로 약 6,500억 정도의 이자를 벌어들이고 있고요. 그 돈을 쌓아두면서 자본 완충을 계속해서 강화해왔다는 거예요. 이 준비금의 위험 자산이 조금 섞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득으로 메꿀 방패가 충분한데 왜 이런 것들 고려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었죠. 특히나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은 이 아르도노이노가
테더의 금 보유량을 강조하면서 이것들은 국가중앙은행의 금고에 빗댄 부분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테더는요, 현재 약 116톤 정도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한국의 중앙은행이라거나 헝가리, 그리스 중앙은행이 가진 금과도 맞먹는 규모다라고 해요. 이 중앙은행을 운운한 이런 발언들 자체가 그냥 허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테더는요, 지금 본인들을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 국경 없는 디지털 국가 혹은 초국가적인 중앙은행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겁니다. 이 한국은행 같은 주권 국가의 금 보유량과 견져보면서 이거 봐라, 우리는 이제 한 국가급 규모 수준이다. 이 너희 달러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금융이다라는 메시지를 내세운 거죠.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들었을 때는 어떠신가요? 다소 좀 위험해 보이진 않으신가요? 이런 국가급 자세 자체가 오히려 이 규제 당국의 눈에는 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나라의 중앙은행은 자기 국민 경제랑 과세권을 담보로 하죠. 테더는 그런 뒷배경이 없죠. 불투명한 준비금 하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히 연방정부에 맞서는 이런 그림자 중앙은행처럼 행동하니까요. 두고 보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테더가 한국은행 운운하면서 자기 위상을 과시했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지금 궁지 그리고 코너에 이렇게 몰려 있었다라는 방증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궁지에 몰린 테더의 배수진, 과연 이번에 통할 수 있을까요? 테더가 이렇게까지도 배짱을 부리니까 미국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미 지난 7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 가지고 국회를 통해서 발효가 됐고, 이제 곧 실제 시행 단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포괄적인 연방 단위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데요. 이 무법지대처럼 굴러가던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정부가 처음으로 울타리를 세운 셈이겠죠. 이번 지니어스 법안의 핵심적인 취지는 분명합니다. 이 달러랑 연동된 코인이라면 미국 금융 시스템의 통제를 받아라. 그동안 테더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해외 법인 형태로서 미국 바깥에서 운영되면서 사실상 달러의 그림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테더가 전 세계를 떠돌았었지만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 통화 체계 밖에 있는 이 불투명한 덩어리였었던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거고, 달러랑 1대1로 페그된 코인을 만들려면은 미국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제대로 면허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합법적인 스테이블코인의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현금이나 연방정부 발행 단기국채, 연방예금보험이 보장된 예금까지도 안전자산으로 100% 준비금을 구성해야지만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이 달러랑 1대1로 교환이 된다면 그 뒤에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안전자산이 동일한 가치로 받쳐주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당연하게도 발행사는 정기 회계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되고, 자금 세탁 방지랑 고객 신원 확인 같은 이런 금융 규제도 따르도록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예금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 감독하겠다는 선언인 셈인데요. 이쯤에서 테더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지금 테더 준비금에는 미국 법이 보기에 위험한 자산들이 섞여 있죠. 그대로라면 지니어스 법안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한 가지 더, 이 법안에는 테더 같은 역외 코인을 정조준한 독소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자 지급 금지 규정입니다. 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코인 보유자한테 어떠한 형태의 이자나 수익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고, 스테이블코인이 마치 은행 예금처럼 이자를 주기 시작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굳이 은행에 돈을 맡길 이유가 없어지니까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되겠죠. 그래서 아예 그 싹을 자른 겁니다. 이 지금도 테더가 사용자들한테 직접 이자를 주는 건 아니지만요. 만약에 테더 연계 상품에서 디파이 이자 같은 것들을 주게 된다면 이것도 역시 제재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 스테이블코인은 오로지 결제 수단으로만 기능을 해야지 이 투자 상품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게 미국의 정확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니어스 법안의 진짜 무서운 부분은 그 적용 범위의 광범위함입니다. 이 법안 조항을 봤을 때 미국 내에서 발행이 되거나 미국인이 보유 거래하는 모든 스테이블코인에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말인즉슨 미국인이 해외 거래소에 접속해서 테더를 거래하더라도 미국 법망을 피할 수 없다라는 뜻인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거주자가 VPN으로서 해외 거래소에서 테더를 샀다. 이걸 도운 해외 거래소라거나 중개업자까지도 미국 법의 제재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이 실제로 법은요, 미국인한테 판매되거나 제공되는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주체가 누구든지 모두 단속 대상으로 규정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어기게 되면 발행사에는 하루에 10만 달러의 벌금을, 관련 종사자에게는 최대 5년 징역형까지도 부과할 수 있게 했고요. 이 너무 강력한 거 아니냐고요. 그만큼 이번 법안에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라는 거. 이 불투명하게 굴면서
달러를 흉내내는 코인,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선전포고였죠. 자, 그렇다면 이 법이 시행됐을 때 과연 시장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미국 기반 거래소들의 테더 상장 폐지입니다. 코인베이스, 크라켄 같은 이 미국 거래소들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테더 취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이런 움직임들 자체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유럽연합도 얼마 전에 미카라는 암호자산 규제를 도입해가지고 이 스테이블코인에 엄격한 요건을 부과했는데요. 여기서 코인베이스는 유럽 사용자들한테 미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이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중단하겠다라고 선제 발표했습니다. 이 미국 시장에서도 지니어스법 발효에 맞춰가지고 같은 조치가 나올 것들이 확실시되고 있어요. 크라켄 거래소도 역시 내부적으로 테더에 질서 있는 퇴출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다가오는 12월 12일 예정된 크라켄의 정기 상장 폐지 목록에 테더가 포함될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몇 달 전만 해도 유럽에서 테더를 유지할 계획이라던 크라켄이지만 이제는 규제 앞에서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과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 수십조 원 규모에 달하는 테더 자금이 갈 곳을 찾아서 이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업계에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거대한 자금의 대이동이 시작됐다라고 불러지고 있는데, 이 테더에 묶여있던 돈이 규제 리스크가 적은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는 현상입니다. 그 대안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미국의 공식 통제를 받는 서클, 그리고 이번에 새로 부상하고 있는 리플의 RLUSD입니다. 아무래도 규제 불확실성이 큰 테더에 계속 돈을 묶어둘 수가 없다 보니까요, 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둥지를 찾아서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리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이 리플 회사가 이런 혼란 속에서 오히려 절호의 기회를 잡은 모습이죠. 리플은 아예 처음부터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코인을 표방하면서 RLUSD를 설계를 했고, 이 작년 말에 이를 출시를 했습니다. RLUSD 같은 경우는 리플 USD의 약자인데요. 이름 그대로 1RLUSD는 1달러로 교환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겉보기에 테더랑 같은 달러 코인처럼 보이지만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RLUSD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 담보 구조랑 투명성입니다. 100% 달러 현금과 미국 단기 국채 같은 안전자산만 준비금으로 채웠다라는 거. 기업 업인하거나 비트코인 같은 거는 애초에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니어스 법안이 요구하는 허가된 스테이블코인 요건을 태생부터 충족하고 있는 셈이겠죠. 이 리플은 RLUSD를 출시하기 전부터 철저하게 규제 당국과 조율하여서 라이선스 승인을 먼저 받아놓고 출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12월 RLUSD 출시 당시 뉴욕 금융감독청 NITFS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고, 이 뉴욕의 비트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따기 까다롭게 악명 높은 인허가인데, RLUSD가 이 관문을 통과했다는 것은 그만큼 투명성, 재무 건전성,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최고 수준의 검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리플이 중동과 아시아 쪽에서도 RLUSD의 공식적인 면허를 따냈다는 거.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의 금융규제 기관으로부터 RLUSD를 제도권 내부 결제 수단으로 승인을 받았고, 싱가포르 통화청에서도 기존에 받았던 라이선스 확장하면서 RLUSD 사업을 허가받았습니다. 이 RLUSD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주요 금융허브의 검증 도장을 받은 이 첫 번째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테더랑 RLUSD를 비교해볼까요? 한쪽에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여객 기업의 코인이고, 다른 한쪽은 미국 뉴욕에 법인을 두고 있는 규제 준수형 코인입니다. 이 테더가 준비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요, RLUSD는 매달 독립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투명성을 어필합니다. 이 무엇보다 담보자산 구성에서 테더랑 RLUSD가 극과 극이라는 거. 테더 준비금엔 비트코인, 금, 대출, 회사채가 섞여 있었어가지고 S&P 평가에서 최악의 등급 5를 받았지만요, RLUSD 같은 경우는 현금과 미국 국채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S&P 평가를 만약에 한다면은 최고 등급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입니다. 이 법적 지위로 봤을 때 테더는 이 상태로 미국에서 불법 소지가 농후한 반면에 RLUSD는 미국 법이 완전하게 인정한 합법적인 코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선택도 갈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헤지펀드나 트레이더들이야 규제를 덜 따지니까 테더를 많이 썼지만요,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전통 금융기관들은 RLUSD처럼 안전한 대안을 기다려왔습니다. 마치 예금자 보호되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처럼 이제는 규제 승인받은 스테이블코인에 자금을 두려는 움직임들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 이 테더의 몰락 위기랑 리플의 RLUSD 부상은 어쩌면 시장에 예견된 흐름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RLUSD가 잘 나가면은 그게 XRP랑 과연 무슨 상관일까, 이런 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리플 투자자들한테 가장 흥미로운 대목이겠죠. RLUSD는 XRP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현재 이더리움 네트워크랑 리플 레저 두 블록체인에서 발행과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리플이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리플 레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XRP 토큰의 활용과 소각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이 리플 레저에서는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모든 거래에 극소량의 XRP가 수수료로 부과되고 그 XRP는 영구히 소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XRP의 일일 소각량은 미미한 수준이었는데요. XRP 사용이 많지 않았기 때문인 거고, 하지만 RLUSD가 등장으로써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RLUSD가 테더를 대체해서 대규모 국제 송금이라거나 거래에 쓰이기 시작한다. 리플 레저상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거예요. 가령 지금까지는 리플 레저가 하루에 몇십만 건 거래를 처리했었다면은 RLUSD가 본격적으로 쓰이면은 이 수백만 건, 수천만 건으로 뛸 수도 있겠죠.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XRP 소각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XRP의 공급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뜻인 거고, 이 수요가 일정하다면은 공급 감소는 가격에 상승 압력을 주는 기본적인 원리가 구성이 되겠죠. RLUSD의 이 성공이 곧 XRP의 디플레이션, 공급 축소를 가속화시키는 본격적인 성장 동력 엔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변화는 리플 레저의 자동화 마켓 메이커 AMM에 대한 도입입니다. 얼마 전 리플 레저에는 타일 중화 거래소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이런 AMM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이런 것들 활용하면은 RLUSD랑 XRP 간의 교환 풀을 누구나 만들 수가 있고, 여기에 유동성을 공급한 참여자들은 거래 수수료 수익을 나눠 가질 수가 있겠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글로벌 은행들과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대규모 외환 거래라거나 이 결제를 할 때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을 원합니다. 이 RLUSD XRP 풀이 활성화된다면은 은행들이 직접 RLUSD랑 XRP를 풀이에 예치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교환하거나 수수료를 벌 수가 있겠죠. 실제로 프라임 브로커리지 업체들이 RLUSD를 전통자산과 디지털 자산 간의 담보 교환의 허브로 활용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수조원대 자금이 RLUSD 형태로 리플 레저에 올라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XRP한테 두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될 텐데요. 먼저 XRP의 유통 속도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옛날에는 XRP가 한 번 쓰이고 바로 시장에 나왔다면은 이제는 RLUSD XRP 유동성 풀에 장기간 예치돼서 시장에 나오는 이런 물량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XRP의 사용량은 늘지만 공급량은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 트랜잭션이 늘어가지고 수요는 증가하고 수수료 소각과 락업으로 공급은 감소하는 이중 효과가 XRP의 희소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죠. 그동안 XRP 투자자들이 꿈꾸던 토큰 경제학적인 불꽃에 드디어 불이 붙을 토양이 마련된 셈이라는 거. 그리고 리플의 야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예 은행이 되기 위한 움직임까지도 병행하고 있는데 2025년 7월 리플랩스는 미국 통화감독청에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이 설립 인가를 신청을 했어요. 만약에 승인된다면은 리플은 연방 차원의 신탁은행 자격을 얻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일반 시중은행과는 약간 다르지만요. 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연방정부가 공인하는 금융기관이 된다는 의미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리플이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은행과 유사한 지위를 얻는다는 거겠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사실상 하나의 은행으로서 관리 감독받게 된다면 리플은 테더 같은 그림자 금융이 아니라 당당한 제도권 플레이어로서 올라서게 될 겁니다. 이런 시도 자체가 기존 은행권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미국의 대형 은행들을 대변하는 은행정책연구소, 중소은행연합체인 독립커뮤니티은행협회, OCC에 강력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이 현재 표면적으로 내세운 반대 이유는 암호화폐 기업이 은행업까지 진출하게 되는 경우에 변동성이 큰 코인 리스크가 전통금융에 전염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리플이 신탁은행 형태로서 예금보험 없이 사실상 예금과 유사한 업무를 하려는 것은 규제 차익 노리기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리플은 과거 SEC랑 미등록 증권 판매로 소송을 겪었는데 그런 전력이 있는 회사에 은행 면허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리플 같은 신규업자가 쉽게 은행 흉내를 내게 해선 안 된다라는 기존 기득권들의 항변인 셈인 거죠. 하지만 이런 거센 반발들은 오히려 리플의 존재감과 위협 수준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미국 월가의 전통 강자들이 느끼기에 리플이 그만큼 두려운 상대가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리플이 은행 면허를 따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리플은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기관 자금을 합법적으로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될 겁니다. 그동안 테더가 규제 밖에서 몰래 빨아들이던 유동성들에 대해서 이제는 리플이 법 테두리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흡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XRP도 역시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이 연방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의 핵심 결제 인프라로 격상될 수 있겠습니다. 기존 금융권 입장에서는 상상만으로도 위협적인 시나리오겠죠. 현재 OCC의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되진 않았지만요. 이 업계에서는 지니어스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공식 금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리플의 은행 인가도 명분이 충분하다라고 바라봐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까지 살펴본 흐름을 한 개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025년 말
디지털 자산 시장은 기축통화 교체라는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라는 거. 이 지난 10년 동안 암호화폐 시장의 왕좌에 있었던 테더는요, 사면 초과에 놓여 있다라는 거. 미국의 규제망과 신용평가의 칼날에 동시에 베인 테더는요, 사실상 몰락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 최근에 테더 측에서 우리는 한국은행만큼 금이 있다라더니 이러면서 자신들의 견고함을 주장하고 있지만요, 이 정작 돌아가는 상황은 테더한테 점점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의 발효로 인해 가지고 미국 내부 테더 거래는 불법이 될 가능성이 커졌고요. 글로벌 주요 거래소들도 앞다퉈서 테더를 퇴출하고 있습니다. 이 테더가 오랫동안 공들여 쌓은 성이 현재 무너지는 데는 순식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리플한테는 지금 펼쳐지는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겠죠. RLUSD라는 합법적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앞세워서 테더의 빈자리를 채울 준비를 마쳤고, RLUSD가 태생부터 규제의 축복을 받은 덕분에 이 기관들의 신뢰를 얻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리플 레저 위에서 RLUSD의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이 XRP 토큰의 희소성은 점점 높아지고요. 리플 생태계는 선순환에 들어설 기반을 갖추고 있는 셈인 거고, 더 나아가서 리플은 연방은행 인가에 도전함으로써 이 암호자산 업계 최초로 제도권 금융의 심장부에 입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흔히 규제 리스크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시곤 합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이 리플에게 규제는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거. 이 규제를 두려워가지고 피해 다닌 테더는 궁지에 몰리고 있고, 규제를 정면 돌파한 리플은 한 단계 도약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리플 투자자분들한테 그동안의 규제 공포가 제도권의 축복으로 바뀌는 이런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최종 승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이 법 시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기술적인 문제라거나 시장 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테더가 이렇게 물러설 리가 없겠죠. 어쩌면 테더는 미국의 규제를 피해서 남미라거나 아시아 같은 이 규제가 느슨한 시장을 중심으로 반미국 달러 블록을 형성하면서 마지막 정을 시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자산 시장이 미국 블록과 비미국 블록으로 갈려가지고 단기적인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큰 흐름들은 이제 돌이키기가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이 달러 패권을 둘러싼 디지털 화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설계도는 이미 그려졌고 파는 계획이 시작했다라는 거, 테더의 시대가 저물고 리플 XRP의 시대가 밝아온다라는 거,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현실로서 다가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이제 시장의 눈은 차트가 아니라 워싱턴과 뉴욕의 규제 당국을 향하셔야 된다라는 거. 암호화폐 시장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손이 점점 기술자에서 규제자로 바뀌어가고 있죠. 오늘 이야기의 결론도 결국에 한 개로 모아집니다. 이 테더의 몰락과 리플의 부상, 그리고 이 거대한 서사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질서를 지켜볼 시간인 거고, 이 삼국지 위나라가 총나라를 멸망시켰을 때요, 초계 태자 유선은 싸우기도 전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안락공의 칭호를 얻게 된 유선은요, 위나라의 볼모가 되어서도 일생 동안 편안한 삶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서 총나라의 모든 유산들은요, 위나라가 전부 독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테더는요, 총나라 유선처럼 미국의 규제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질 위기에 처했어요. 테더가 차지하고 있던 거대한 영토는 이제 위나라, 이 미국의 승인을 받은 사마용과 리플이 고스란히 흡수하면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게 될 겁니다. 지금의 하락에 대해서 마음을 깎아먹기보다는 이 하락이 미래의 기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체력과 에너지를 쓰는 게 훨씬 더 현명하실 겁니다. 이 시장이 내려가고 있으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안해지게 되고 그 불안감은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사실 가격이 빠진다는 건 숫자가 바뀌는 문제일 뿐인 거고, 진짜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건 그 숫자에 반응하는 내 마음의 흔들림이겠죠. 그래서 같은 하락장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잠을 못 자고 또 누군가는 이건 나중에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시는데요. 이 차이는 실력이 아니라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의 차이에 가깝습니다. 이미 벌어진 하락이 계속해서 감정을 쏟아붓고 있으면은 이 머릿속은 온통 후회랑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는 어떤 판단도 온전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때 안 팔았을까? 왜 저걸 샀을까? 이런 생각들, 잠시 스쳐나가는 지나가는 반성이 아니라 이 반복될수록 나를 소모시키는 잡음이 돼버리는데요. 그 에너지가 쌓이고 쌓이면은 결국에 중요한 순간에 결정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늘 시장이 하락할 때일수록 이렇게 관점을 바꿔보는 게 중요하다고 느끼는데요. 지금 이 가격이 1년 뒤에는 어떤 의미일까? 3년 뒤에 어떤 위치에 와 있을까? 그때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조용히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시선을 현재의 고통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에 두는 그 순간, 하락장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로서 과정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물론 모든 하락이 기회가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건 끝까지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감정이 아니라 분석과 구조, 그리고 체력이 더 필요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체력은 단순하게 버티는 힘이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여유, 생각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다음 선택을 준비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백을 뜻해요. 항상 시장이 좋을 수만은 없고요. 반대로 항상 시장이 안 좋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 매매를 활용했을 때도 내가 일부 분할 입절을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오르는 경우, 이 반대로 단기 저점에서 분할 매수했는데 조금 더 하락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겠지만, 심리적으로 조급함이 아니라 그래도 나만의 원칙을 갖고 천천히 대응을 하시다 보면요, 심리적으로도 여유로운 구간들이 조금씩 생겨나실 겁니다. 이 시장의 흐름을 내가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거나 상승에 너무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것보다는요, 현실적인 원칙 매매를 잘 살려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는 거. 이 투자라는 게 결국에 매 순간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내가 나를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흐름에 가깝고, 이런 과정에서 하락장은 나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기준과 준비 상태를 점검하게 해주는 가장 솔직한 거울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하락이 실은 내 판단력을 키워주고 내 원칙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가장 값진 순간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 이 결국에 살아남는다라는 거는 하락을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하락 속에서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신사 채널에서 실제로 보여드린 단기 매매 기록을 바탕으로서 왜 이렇게 폭락장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 차이점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요. 폭락장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폭락하기 전에 이미 현금을 만들어둔 사람들입니다. 이 당연한 말이 왜 실제 매매에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흔히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싸지면 사야지, 빠지면 죽는다, 기회가 오면 들어갈 거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고 불안하고 더 빠질 것 같고 지금 사는 게 맞나 의심이 들면서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매수를 해야 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겁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만든 현금은 심리적으로 쓰기가 쉬운 돈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의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기회는 좋은 물린코인이 아니라요, 폭락 전에 확보한 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원리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팔아야지 내 돈이에요. 그리고 팔아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고점 지나가면 후회하시고 폭락이 시작되면 멘탈이 무너지시고 상승장에서만 매도 버튼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전 매매의 기본은 정반대라는 거. 이 단기 고점이 보이면 미리 걸어두고 체결되면 그걸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파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결정이기 때문인데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떨어질 위험이 더 크다, 이런 판단이 드는 그 순간, 그때 매도를 거시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텔레그램 단타 정보방에서 보여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특정 종목을 눌릴 때마다 매수하고 또 저항해서 매도하고 다시 눌릴 때 또 매수하고, 이런 흐름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서 딱 저항의 최고점 부근에서 전량 매도에 성공을 했고요. 그 직후 시장은 그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결과였다라는 거. 이제는 하락해서 무섭다가 아니라 떨어지면 매수 타점이 열린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전 투자인 거고요. 이 타점 매매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쉬워 보이겠지만 실제로 따라가려면 타점과 투자 심리, 속도, 거래량 해석,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상 보면서 나는 혼자 힘들겠다, 실전 흐름들 같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이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아요. 정보는 시중에 넘쳐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들,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들,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정리된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잡는 법, 실전 타점 전략까지 모든 것들 가장 쉽게 풀어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